여러분, 혹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암호화폐 관련 발표 보셨어요? 이게 그냥 보면 뭐 또 규제 뉴스인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그냥 통째로 바꾸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불리는 게 모든 걸 바꾸는 열쇠인지 제가 그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어차피 코인베이스 같은 데서 비트코인 다들 사고팔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부기관이 승인했다는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어떤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거래의 규칙을 도대체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누구냐에 따라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규제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두 명의 플레이어, 바로 미국의 양대 금융 규제 기관을 한번 만나보시죠. 미국 금융시장에는요, 아주 강력한 두 명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CFTC랑 SEC인데요. CFTC는, 예를 들면 원유나 금 같은 상품 시장의 심판이고요. SEC는 우리가 잘 아는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증권 시장의 심판인 거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둘은 아예 다른 경기장에서 다른 규칙으로 뛰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럼 상품이랑 증권,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아주 간단해요. 상품,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건 그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증권, 뭐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낼 거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누가 돈을 벌게 해주는가, 이 질문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규제 당국은 이 둘을 대체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게 참 재밌는데 무려 1946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기준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위 테스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위 테스트는 아주 간단한 네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돈을 투자했나? 둘째, 공동사업인가? 셋째, 수익을 기대하는가? 자, 여기까지는 웬만한 투자는 다 해당되겠죠. 하지만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 그 수익이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암호화폐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상품이 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판도를 바꾸는 세 가지 진짜 엄청난 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불확실성이라는 규제의 안개가 싹 걷힙니다. 그럼 개발자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죠.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연기금이나 거대 은행 같은 소위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법에 그 복잡하고 돈 많이 드는 서류 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연기금이나 대형은행처럼 보수적인 거대 자본은요,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근데 상품 지위를 얻는다는 건 정부가 이들에게 자, 이제 들어와도 안전합니다. 라고 공식적인 초록불 신호를 딱 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상품 지위를 얻는다는 건 암호화폐가 더 이상 저 변방에 있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말 그대로 공식 입장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CFTC의 승인, 이거 정말 중요한 첫걸음은 맞는데요. 이건 아직 임시 통행증 같은 거예요. 이 지위를 영구적인 시민권으로 만들려면 아직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정부기관이 승인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행정부의 결정과 의회의 법률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인정하겠다는 행정적 조치는 이미 내려졌어요. 이건 완료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는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이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코인들은 여전히 언제 SEC한테 소송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혁신은 멈추고 큰 손들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이 클래리티 법안의 상황을 보면요. 하원이라는 아직 큰 산은 일단 넘었습니다. 이제 상원은행위원회의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죠.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긴 하는데 아직 마지막 레이스가 남아있는 그런 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CFTC 덕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의회가 법으로 이 지위의 확정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다른 코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특정 회사나 개발팀의 노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거죠. 이 규제의 거대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 문을 활짝 열었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칙의 시대에 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세 번째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시장은 벌써부터 그 다음 후보가 누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